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10월 20일이네요. 오늘 목요일 시장 함께 읽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장은 이제 또 끝나 봐야 되겠지만 끝나고 또 제가 시황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찍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지수가 급락했다가 좀 많이 회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일부 반등이 좀 나와지는데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블룸버그 속보로 뜬 것 같습니다. 일부 완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없애는 걸 얼마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증시 분위기가 좀 순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혼자 제로 코로나 하고 있는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지만 아무튼 그게 좀 빨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이제 시장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보고서 건설사 요새 유증 얘기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게임 고난의 시기 이제 참 어렵죠, 게임주들도.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190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보는 한국 지수는 1900에 가 있습니다. 투자의 시대, 사우디의 거대한 전환이 의미하는 것, 요 내용이 좀 있고, LG노텍은 오히려 아이폰 14 플러스가 안 팔리는 게 더 좋다. 그런 좀 내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파크시스템즈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S 지주회사 TNL 여드름 패치 만드는 기업 아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건설사들 이렇게 커뮤니티나 블로그 보면은 건설사가 위험하다. 지금 강원도에서 그 레고랜드 있잖아요. 그게 부도났다. 그러면서 증권사 건설사 위험하다. 루머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0% 다 진짜는 아니고 저도 읽어봤어요. 위기 때마다 그런 루머들은 항상 나와요. 예전에 리만 사태 터질 때도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 1000 깨졌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말 온갖 루머가 다 나왔고 그때는 지수 900 깨진 날 500 간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 후로 증시는 급반등했지만 그러니까 위기 때는 이런 루머들이 또 과장돼서 더 나오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금리가 너무 오르고 이러면 위험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 현금이 없는 기업들. 근데 한국의 대형사들은 이런 위기를 몇 번 겪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 놨어요. 제가 DLENC도 한번 아까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순현금이 1조예요. 거의 순현금이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건설사가 다 그 부실을 떠안았거든요. 요즘엔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증권사, 은행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확실히 리스크가 경감됐는데도 지금 증권 이쪽 가 쪽으로 루머들이 일부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동요하지 마시고요. 저도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기업 내부적인 것까지는 그렇지만 좀 과장된 면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제 어제 롯데건설이 그 유상증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GS건설이 유상증자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그 내용인데 지금 유증을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금리 상승으로 ABCP라 그러죠. 이번에 강원도에 있는 그 레고랜드도 이런 형태로 아마 해줬던 것 같은데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그 목적 법인은 뭐를 하냐면
부동산이나 뭐 금융자산, 뭐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발행을 하면 뭐 금융사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예, 이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취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형태의 그 유동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만기 되면 이렇게 또 롤오버라 그래서 차환이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넘겨요. 새로운 또 채권을 또 발행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좀 롤오버라고 하죠. 다음 부드럽게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GS건설이 했던 그 당시 2013년,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시 이제 대규모 건설 이 공사가 이제 본 공사 궤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넘어가고 미착공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GS건설이 당시에 1조 4천억의 보증 이제 대출 잔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조 3천억이 이게 공사가 아예 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리스크를 대비해서 유증을 했고, 근데 유증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청약도 다 성공하고. 근데 그 후로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전국 분양시에 얼어붙어 가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주가는 급락했고 5년 동안 옆으로 갔어요.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인할 수는 없다, 악재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요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모든 걸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 이 건설사 막 부도 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막 돌았나 봐요. 몇몇 건설사 찍어가지고. 예, 대형 시공사 도산을 내다보는 거는 어쨌든 이거 좀 다소 앞서간 거죠. 과거랑 다르게 되게 현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의견은 뭐 비중 확대하자, 이렇게 오히려 현금 많은 건설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롯데건설의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예, 이런 뭐 위기를 좀 불러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금리가 안정화돼야 되고 한국은행도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죠. 금리 3.5 정도가 적당하다. 우리나라 3%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런 우리 한국에 또 부동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다만 미국 금리가 안 멈추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좀 그렇게 생각해죠. 우리가 계속 주시는 해야 됩니다. 주시는 하되 너무 그런 과장된 위험에 예, 좀 공포심을 갖지 말자. 다만 계속 나오는 뉴스나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비능인 거는 같아요. 지금 워낙 요새 뭐 작은 경색 현상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게임주도 참 힘들죠. 뭐 지금 지표도 안 좋아요. 실제 모바일 게임 시장 감소했고 사람들 이제 밖에 나가니까 게임 플레이 시간이 당연히 줍니다. 그리고 대작 출시도 내년 한 2분기 돼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는 아직도 높대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 하반기부터 이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데 내년부터는 개발자 연봉도 인상을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는 좀 완화되겠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어지고, 그래서 이익은 줄고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 둔화되고, 그래서 결국엔 뭐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콘솔, 스팀 정말 큰 시장이에요. 스팀은 PC 게임을 다 모아놓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PC 게임을 만들면 스팀에 딱 이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게임기 뭐 이런 거죠. 게임기죠. 그래서 크래프톤이 12월에 나오고 네오이즈 피해 거시시 주가 많이 갔죠. 그 다음에 TL, NC소프트,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는데,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이 게임들이 성공해줄 꼭 바라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좋다. 그래서 요새 WKM도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히 매출 나오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WKM, 그리고 네오이즈는 좀 많이 올랐었고 네오이즈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아무튼 요 두 개 기업이 좀 지금은 괜찮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1900포인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13일 연속 순매수. 오늘은 좀 매도한 것 같죠.
아무튼 외국인들이 7월부터 매도를 멈췄고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를 멈췄고요. 어떤 날은 사고 어떤 날은 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런 건 딱히 뭐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는 날에는,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1,350원에서 40원이 되면 외국인이 높은 확률로 주식을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 넘어서니까 뭐 더 샀죠, 외국인이. 사실 그냥 13일 연속.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싸니까 산다, 그 내용이고, 외국인이 보는 코스피는 19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외국인이 여기서 더 판다는 건, 그 외국 그 코스피 1902포인트면요, 코로나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로 발생 전 지수가 1900포인트였어요. 그때가.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보다 한국은 기업들의 이익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약간 좀 우호적이었던 게요, 그 외국인 수급이 TSMC 대신에 삼성전자 산 거죠. 또 중국이 안 좋으니까 배터리 쪽도 LG엔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부 수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애플은 양쯔 메모리 낸드 플래시 아이폰에 탑재했던 계획 철회했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외국인들이 사는 게 너무 대형주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중소형 쪽으로 퍼져 나간다면 분위기는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쯤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장을 위기다, 뭐 너무 부정적으로까지는 보지 마시고, 뭐 저도 올라가길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V자로 가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고, 왜 바로 못 가냐면요, 금리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아니면 뭐 어디 중국이 좀 살아난다든가 유럽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좀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중에 몇 개라도 나와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시대 사우디의 거댕이, 이거 읽어보니까 되게 좀 흥미로운 게, 하이난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2005년에 벤 버냉키가 글로벌 과잉저축 얘기를 했고요. 과잉저축 뭐냐면 이제 돈 버는 나라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돈 버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서 만든 제품을 막 사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은 미국에 막 수출을 해요. 그 나라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번 돈 가지고 미국이 국채를 산 거예요.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버니까 미국은 적자죠.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중국이 번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면 미국에 국채를 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탈세계화가 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한 자본을 미국에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는. 예. 근데 이제 탈세계화가 됐죠.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제외될 리스크에 직면한 국가들이 지금 뭐죠? 사우디도 지금 요즘에 미국에 대들고 있죠. 반기 들고 있고, 여기 또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이죠. 미국 사우디, 아니까 중국 사우디. 이 나라들이 옛날처럼 미국 국채를 계속 선택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원유 팔아서 지금 돈 많이 벌었죠. 외환 보유고도 많아지고 사우디는. 근데 사우디가 지금 조금 바뀌고 있대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식 투자. 그러니까 놀라운 게 2020년부터요 주식 투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사우디 왕세자가 NC소프트 주식 샀다, 뭐 크래프톤 넥슨인가요? 게임 회사 뭐 주식 샀다는 얘기 작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분 투자했다. 지분 신고도 했어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뭐 그때 지분 신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들 황당했죠. 아니 뭐 사우디 원유 팔아서 번 돈으로 왜 게임사 사지?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즈만 산 게 아니라 뭐 일본 게임사도 사고. 근데 이게 이런 이유죠. 옛날에 사우디가 미국에 국채 투자를 했는데 이젠 국채 투자가 아니라 이 돈 가지고 아시아 기업들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업하고 다 주식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관심이 많지만 그건 일부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뭐냐면 사우디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 하나의 그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팔아서 돈 벌어서 거기다가 뭐 건물 짓고 뭐 뭐죠? 그 공장 짓고 플랜트 짓고 막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최첨단 도시를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고 이러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돈을 미국 국채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한테도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디의 장기적인 투자 방향성, 이게 주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사우디의 미래 대비 첨단 기술 분야 투자한다. 이런 사우디가 뭐 이번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니까 한국이 또 그런 데 수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투자에서 포착할 거는 탈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투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투자의 시대입니다. 주식 투자의 시대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시대예요. 국가가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런 시대가 온 거고, 그 투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돈을 같이 잘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 들여서 뭐 어디 뭘 건물을 짓거나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이럴 때 누가 돈을 벌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주 받으면 그 회사가 돈 버는 거죠. 테슬라가 대규모 증설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설을 합니다. 공장 짓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돈 버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한테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양의 B2G는 뭐냐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B2G는 거버넌스. 정부에 투자하는 거죠. 정부에 공급하는 거. 태양광. 조선은 정부에 공급하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조선도. 요새 이제 유럽은 천연가스를 LNG를 저기 배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조선도 그럴 수 있고. 이방원 2차 전지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장 짓고 있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뭐 방사는 당연히 국가에 납품하는 원전도 국가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동양의 B2G도 본격화하고 있다. 동양의 B2G가 뭔지 아세요? 동양의 B2G는 폐배터리랑 5G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5G 아무도 관심도 없죠. 누구도 관심도 없어요. 폐배터리는 또 너무 올랐고 뭐 이제 와서 폐배터리 지금은 늦었죠 사실. 지금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시고 급락해야 사죠. 예, 지금 사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아무리 유망해도. 근데 5G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도 중국도 그렇지만 특히 인도가 5G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B2G 투자가 본격화하면 5G도 좀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G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절망스럽죠. 지금 뭐 지난 한 2년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좀 지금에 와서 뭐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벤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이제 해외로부터 빌려온다. 미국은 저축이 적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수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인데 점점 떨어지죠. 사우디 저 맨 위에 회색선 이거 급격히 떨어지고 국제유가 올라가는데 국채를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이 가죠. 그래프가. 근데 2015년부터 바뀝니다. 이게 어긋납니다. 2015년에는 유가 떨어지는데 미국 국채를 더 샀는데 지금 유가 오르는데 반대로 가요. 한마디로 사우디는 주식 사고 있다. 주식이 뭐죠 여기? 여기 네이비색이죠. 남색 엄청 사고 있죠. 주식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그걸 하는데 주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자동차 쪽, 루시드, 소프트웨어, 게임주. 여기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샀어요. 일렉트로닉 같죠. 여기에 뭐 넥슨 같은 NC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인터넷은 우버. 이런 첨단 산업 중심으로 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제조업한테는 또 기회가 오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LG노텍은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아이폰 14 감산하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폰 14 플러스를 감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4개 모델입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프로 맥스예요. 근데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가장 안 팔린대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이폰 14 플러스의 전체 비중은 3.2%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요. 원래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모델이고, 잘 팔리는 모델은 프로랑 그 프로 맥스 두 개인데, 여기에 LG노텍과 BH는 집중 납품을 합니다. 이 비싼 폰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냥 급락을 했지만, 그래서 아이폰 프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선 이노텍한테는 이거는 좋다. 왜냐면 이노텍은 이런 고가 폰에 많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은 5배로 좀 저평가돼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대글로비스는 환율이 하락하면 실적이 꺾일 거야.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를 때 되게 좋은 기업인데, 근데 그게 무서워서 좀 주가 안 간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야, 이런 것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참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환율은 언젠가 꺾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뭔가 이 리스크가 완화되면 환율은 꺾여요. 당연한 건데,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그렇게 그 부분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면 좀 너무 우려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평균 환율이 1,300원인데 지금 1,400원이니까 지금도 너무 높죠. 평균 환율 대비. 그래서 정상이라면 1,300원은 가야죠. 다시.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한 1,500억에서 2,000억 더 증가할 것 같고, 원달러 평균 환율은 내년에도 아마 1,300원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켜주면 뭐 크게 현대글로비스한테 악재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자동차 운반선 여전히 좋고, 컨테이너선 운임은 급격히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데, 컨테이너선 운임하고 자동차 운반선 운임하고는 이렇게 좀 연관성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그냥 수직으로. 하여튼 그 2022년 그리고 9월 달에는 그 현대차와 기아 뭐 사업량도 증가하고, 일부 이제 외국 회사 같은데 완성차 그거 장기 운송하는 계약도 맺었던 것 같고, 뭐 수주 공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분기 현대 기아 생산량은 좀 감소했지만 평균 환율도 상승하고, CKD는 이제 반조립 제품이다. 반조립 제품 형태로 운송을 해다가 이제 현지에서 조립하는 거죠. 해외 물류 부분이 매출이 좋아서 실적 좋을 것 같다. PER이 되게 낮더라고요. PER이 지금 한 4배? 4배였나 5배였나? 아무튼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너무 우려만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파크 시스템즈는 삼성의 이종욱 류영근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고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와 하이브리드 WLI 장비,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좀 적어놨습니다. 어떤 장비들인지. 산업용 AFM, 이건 뭐냐면 원자현미경입니다. 원자현미경. 현미경 가지고 뭐예요? 자세히 보죠. 이게 뭐 문제 있나 없나. 그래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PER은 20배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이 회사가 30배 넘었거든요. 최근 주가 빠져가지고 PER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3분기 실적도 견조 어쨌든 했고, 영업이익 기대치를 61%나 상회했습니다. 엄청난 깜짝 실적이고요. 하이브리드 WLI 장비 한 대가 이게 좀 들어간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이 되면서 이익이 점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V 공정에 쓰이는 마스크 리페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 약간 고쳐주는 거죠. 수리해주는 그런 장비. 디스플레이용 AFM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 요거 AFM은 반도체용이거든요. 디스플레이도 이게 들어가요.
그 내용입니다. 디스플레이 쓰이는 그 장비고, 이익률은 38%. 4분기가 더 좋다. 장비 출고 스케줄이 4분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요새 중국 규제 들어가니까 혹시 이 원자현미경도 규제 대상 넣으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은 미국 장비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진짜.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미국 장비 위주지 한국 장비는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제품은 양산용 장비라기보다는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 규제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노출도 큰 게 어쨌든 가장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렇지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들 때도 이 회사 장비를 좀 쓰니까 모든 물량이 다 중국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장비가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비만 좀 설명해드리면, NX 마스크란 장비가 있어요.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인데, 이게 뭐냐면 이건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여러 번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요. 위에 마스크를 대요. 사진 인화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빛이 이걸 쏩니다. 여기에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빛을 비춰서 얘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 원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회로가. 근데 요걸 해주는 게 이제 중간에 과교 역할하는 게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통과시키는 빛을. 근데 이게 EUV를 쐬면은 굉장히 또 저런 이제 오염도가 또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그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펠리클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보호를 해주는. 근데 그것도 뭐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그거를 보호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EUV는 더 힘들고, EUV 마스크만 해도요 하나에 10억 원이 넘는데, 완전 고가 제품이죠. 그래서 펠리클도 사용을 하겠죠. 일부는 사용하겠지만, 펠리클은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게 아예 마스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는 뭐냐면, 그 펠리클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스크에 오염물질이 끼거든요. 그거를 검출을 해줘요. 검출하고 제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펠리클도 있지만 이 장비를 쓰면 굉장히 또 저렴하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WLI 장비, 하이브리드처럼 섞여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반도체를 검사를 할 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WLI라고 합니다. 기술 이름이고, 정밀한 측정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 AFM 원자 현미경과 이 WLI 기술을 합친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그리고 ISE라는 설계업체도 인수했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 방막 그 두께, 웨이프 두께죠. 그거를 뭐 계산할 수 있는 장비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화막, 이제 웨이퍼에 산화막을 씌우는데 그런 두께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WLI 장비고, 요게 이제 독일 기업 인수한 거, 그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도 많이 떨어졌고 실적도 좋고 성장도 하고, 다만 저평가는 아닙니다. 주가 조정기에 좀 지켜보시고요. LS는 LS M&M, LS 니코동 재련을 이제 지분을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세척하고 태양광 셀 만드는 소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금속을 다룰 줄 아는 기업이죠. LS MMM, 니코동 재련은 LS MMM이죠, 이름이. 이 회사는 어쨌든 다양한 이런 구리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소재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좋은 모멘텀 나올 것 같고, 자회사 중에 LS 전선도 있는데 KT 서브마린에 252억 정도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 15.6% 확보됐고요. KT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하는 회사예요. 해저 케이블 건설공사. 그리고 해저 케이블은 LS 전선이 만들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EV 코리아는 자동차용 하네스
뭐 이제 전선 뭉치죠. 요거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 쪽이 좀 커지면 긍정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지분을 인수한 것 같습니다. 또 초고압 전력선, 해적 케이블, 전력 시스템 대규모 글로벌 수주 계속하고 있고, LSMM은 사업 구조 변화로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주사죠. 지주사 입장에서 배당금도 증가한다. 여러모로 미국 IRA 법안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지주사가 해상 풍력용 케이블을 만드니까 거기다가 KT 서브마린 인수해서 같이 이제 케이블 사업 할 수 있고, 또 그 구리를 다루는 LS 니코동 재련 100% 가져와서 요거를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또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좀 우호적인 정책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마지막으로 이베스트의 TNL, 좋은 연구원이 TNL 저거죠. 여드름 패치입니다. 예,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율 영향도 있고, 환율 오르면 좋죠. 그리고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미국의 유통사예요. 그러니까 TNL이 여드름 패치를 팔고 싶으면 여기다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 히어로코가 자기가 유통망을 활용해서 파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히어로 유통망 회사가 여기에 인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로 코스메틱은 정말 다양한 유통망을 좀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인수하게 되면 TNL은 좋죠. 이제 유통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6월부터 신공장 가동돼서 750억으로 생산량이 50%나 증가했고요. 4분기에도 250억 정도 추가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여드름 패치 제품에서 단가가 높은 신제품으로 매출의 믹스 개선, 매출이 이제 단가 높은 것들이 올라가면요, 매출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지역으로 글로벌 매출이 발생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만 봐도 PER 11배니까 주가가 비싸진 않죠. 역대 최하단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달러 강세라서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 뭐 많이 납품을 하니까요. 달러 강세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 회사 입장에서 고객사 히어로스맥틱스가 M&A 하면서 더 큰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실적 안정성과 저평가 매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장이 마감했고요. 오늘 이제 증시가 아주 등락 끝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주 급락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빠진 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좀 했어요, 막판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좀 완화할 거다라는 블룸버그 속보가 떴는데 중국에서 아직 입장 발표는 없고요. 뭐 블룸버그가 갑자기 그런 걸 발표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방역 규제를 뭐 완전히 해제하는 건 아니고 일부 완화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되게 호재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일단 한번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승까지 하는 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14일 만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이 재밌는 현상은 종가에 또 샀어요. 이렇게 장중 내내 팔다가 종가에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는 했지만 매도 규모는 작았고, 오늘도 뭐 역시 매도의 주역은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제발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네요, 기관들도. 예. 이게 정말 이렇게 끝도 없이 파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늘 시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가장 많이 산 업종은 전기전자. 예, 전기전자 오늘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화학주를 좀 많이 팔았어요. 화학, 뭐 LG화학 같은 거 좀 판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통신 뭐 이런 거. 근데 맞아요.
요즘에 어제 이런 루머가 돌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루머냐면 그 자금 시장이 좀 요즘에 경색됐다는 얘기 많이 들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들 뭐 심심찮게 들리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찌라시가 돈 거예요. 사실 루머라 그러죠. 어제 그 증권사가 부도난다, 뭐 건설사가 부도난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막 건설 증권주들이 막 급락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정부 금감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최근 자금 시장 경색과 관련해서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금리가 세고 얼마 전에 레고랜드가 뭐 부도가 났잖아요. 그걸 못 갚아가지고 강원도가 뭐 안 갚, 뭐 이게 지불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뭐 그건 누구나 어느 정도 인지하죠. 금리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로 부도가 나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금감원에서 아예 보도 자료까지 내버렸습니다. 이게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약세장이고 특히 바닥권에서 이런 루머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도 뭐 리먼 사태 때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과거에도. 예. 근데 뭐 부도가 안 날이란 법은 없어요. 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또 롯데건설이 갑자기 유증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또 과도하게 루머가 확산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서는 좀 근거 없는 루머다 그건. 예, 그러니까 증권사, 건설사 부도난다는 건.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런 루머를 함부로 퍼뜨리면 일단은 조치를 좀 취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섹터로 넘어가면 오늘 원전주가 올랐는데 원전 뭐 폴란드인가요? 뭐 폴란드 원전 계약할 거라는 폴란드였던 것 같아요. 체코인가? 체코였는지 제가 폴란드였는지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무튼 그 원전 관련해서 오늘 좀 뉴스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움직였던 건 폴란드 맞네요. 폴란드에서 두 번째 원전 건설을 뭐 이렇게 맺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주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게 BHI 기억나시죠? 어제 보고서. 근데 사실은 BHI는 그 보일러 회사거든요. 근데 원전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BHI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거. 예. 왜냐면 나중에 원전이 뭔가 악재 나오잖아요. 그럼 또 동반해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원전으로 움직이는 건 안 좋은데 아무튼 오늘 거기에 엮인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대표적인 원전주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그 이제 폴란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쪽도 좀 괜찮았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관련해서 뭘 하려나 봐요. 그래서 일부 좀 움직였던 것 같고 풍력주는 오늘 한전기술인데 이건 풍력주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이렇게 이게 섹터가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풍력은 아니죠. 한전기술. 원전주죠. 원전주. 항공기 부품주도 오늘 좀 좋았고요. 피팅, 뭐 관광업체, 조선기자재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했던 건설주가 오늘은 조금 약간 살아나려고는 하고요. 오늘 좀 충격은 완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시장에서 좀 버텨줬던 것 같고 태양광 쪽은 오늘 종목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또 하루 만에 4%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동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증권주입니다. 지금 증권주 중에서 지금
이게 아마 다울투자증권도 이 오늘 9%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예. 그냥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아까 그 금감원에서 보도 나왔잖아요. 그런 루머가 돈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다울투자증권도 돈 되게 잘 버는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오늘 10% 빠질 일이 있나요? 음. 근데 진짜 무서워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루머가 도니까 갑자기 막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요. 오늘 증권주들이 아무튼 그런 루머들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루머들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막 폭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되게 건실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랑 같은 건물에 있어요. 보면 돈도 이렇게 잘 벌거든요. 1년에 뭐 1,500억씩. 돈 잘 버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뭐 다 안 좋습니다. 여기 뭐 키움, 한국금융지주, 유한타. 아니 키움도 돈 잘 벌잖아요. 저희 회사도 빠져버렸고. 정말. 그리고 토스 관련주 좀 빠졌고 여기 다 그쪽 증권 업종에 있는 거죠.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았고요. 이노베이션이 어젠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이네요. 석유화학도 오늘 금호석유는 좋았고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증자 그 참여하죠. 롯데건설. 엔터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이브가 5% 이상 빠졌고 웹툰주도 좀 빠졌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성장주가 다 많이 빠졌어요. 인터넷 대표주 빠졌고 2차전지 대부분 오늘은 좀 밀렸고요. 오늘 사실 뭐 거의 전 섹터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섹터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카지노도 코텍은 토비스는 오늘 올라갔죠. 근데 코텍은 왜 빠졌냐면 맞아요.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시를 봤거든요. 어제 이제 오후 늦게 나와서 저녁에 집에 가서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용이. 굳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야 되나?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나?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토비스랑 경쟁사잖아요. 토비스는 오히려 지금 올라갔고 코텍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전환사채랑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게 주주가치 떨어뜨리는 거죠. 명확하잖아요. 전환사채 나중에 주식으로 다 전환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반영돼서 급락을 했고 이렇게 되면 토비스가 더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뭐 카지노 회사들도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반도체가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워낙 올라서 좀 눌러주는 것 같고 타이어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게임주도 오늘 다시 빠져버렸고요. PCB 면세점, 임플란트, 여행, 반도체 오늘 장비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공작기계, 자율주행차, 자동차 부품도 오늘은 좀 일부 빠졌습니다. 성우하이텍이 그때 올랐었잖아요. 오늘은 급락했고 인지컨트롤 좀 뭔가요? 최근에 올랐었군요. 정말 무슨 뭐 이게 투기판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SK온하고 호재 나왔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SK온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날 폭락. 누가 안 건가요? 올려놓고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건 아니죠. 참 아직도 저런 일들이 있네요. 진짜 미리 올려놓고 그런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반도체 재료주가 오늘도 좀 안 좋았고 다들 좀 반도체도 안 좋았고 자동차, 전기차 뭐 대부분
현대차는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썩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시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시총 상위 기업들까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시장 빠지는 날은 좀 힘이 빠지죠. 예. 오늘은 이제 원전주가 다 급등했고요. 원전주의 날이었고, SFA가 아까 자사주 취득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좀 올라갔던 것 같고, 요새 이제 솔루스 첨단소엔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급락 종목이 많고, 신라젠이 다시 급락했고, 그냥 증권주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오늘 다 급락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저 보도 자료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SL 좋았는데 다시 급락, JYP, 에코프로비엠, 많은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SKC도 다시 밀렸고요.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는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였죠? 요거 내부자 매수 공시. 동원개발도 이제 요새 뭐 건설주다 보니까 요새 건설주 되게 안 좋지만 진짜 여기 회장님이 계속 사더라고요, 주식을. 오늘도 샀고, 어제 산 거죠. 10만 주 3,5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참고하시고, 현대차 우선주를 샀어요, 이 상무님이.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규모로 현대차 우선주 77,60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시 중에서 SFA는 그 자기 주식 취득 한 100억 정도 했고요. 재룡전기가 변압기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공부해봤죠. 전력 이제 송수신할 때 주로 미국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미국 기업의 그 매출액 비중 한 27.4%로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고, 비추로셀은 이것도 예전에 공부해봤죠. 1차 전지, 충전이 안 되는 대용량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베저미터라는 회사의 스마트 미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계량기 있죠, 전력에. 그거예요. 그게 디지털 계량기라 그러죠. 거기에 반드시 이런 1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2년 정도 기간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뭐 시장 힘들었네요. 뭐 이상한 루머도 막 돌아다니고, 뭐 레고랜드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참. 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유한 기업에 집중하시고요. 온갖 악성 루머가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기업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좀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며칠 오르다 힘 빠져서 다시 내려오고, 며칠 오르다 또 빠지고, 이런 반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증시가 빨리 좀 2,300, 400 최소한 이상까지 올라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